안녕하세요.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저는 상가와 토지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와 토지 투자 강의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남역에 김종률 아카데미라는 부동산 투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유한타증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토지 투자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토지 투자는 장기 투자다. 토지 투자는 큰 돈이 들어간다. 토지 투자는 어렵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죠? 그런 편견을 깨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지 투자가 어렵습니까? 글쎄요. 토지는 공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은 분명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 증권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용인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또 그 옆에 삼성전자가 또 반도체 라인을 깔고 있다.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남사면이라든지 뭐 이동업이라든지 그런 데 땅값은 사놓으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또는 어느 동네에 IC가 개통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땅값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오를 겁니다. 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투자가 왜 어렵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호재를 따라서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렵고 또 호재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굉장히 정치권에서 시끄럽죠. 그 고속도로도 사실 10년 전부터 말이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예비타당성 통과 때에서 노선이 바뀌어서 이제 왈가불가 말이 많죠. 그죠?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도로 하나 개통하는 것도 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논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개통도 안 했는데 무려 1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잘못 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0년 무렵에 그러면 양평에 땅 사면은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가 나니까 땅 사서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땅 산 사람들 지금 도로 개통에 따른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은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증권사에서 강의를 하는 만큼 증권 호재랑 토지 호재가 다르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증권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은 그 뉴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있죠. 이를테면은 뭐 유한타 증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증자할 계획이다라든지요. 어디 뭐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든지 또는 어디에 납품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 못하게 됐다. 이러면은 거래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토지 투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 옛날입니다만 현대그룹에서 대북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솥대를 몰고 북한을 올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일제 현대그룹 주가들이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주영 회장님께서 솥대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그날은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많은 대북주들이 오히려 하한가를 맞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토지 투자를 처음에 어렵게 접할 때 뭐냐? 호재에 대한 해석을요 너무 앞서서 합니다. 너무 앞섰어요. 근데 토지에 대한 호재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뭐 이번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를테면은 농지에 관련된 규제, 농업지능구역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어느 지역에 개발된다, 호재가 있다. 그럼 거의 건물에 가서 그 규제가 완화되거든요. 그때 또 땅값이 많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초반에 사신 분들은 고전을 하는데 끝에 산 사람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은 토지 투자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호재 읽는 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이 생각하는 토지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이 땅에 이 호재를 만났을 때, 이 호재대로 진행되었을 때 한 3년 지났을 때 이 땅값 얼마 할 겁니까? 그거 계산하는 게임입니다. 사실은 본질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부르는 온갖 어려운 이론들은 제쳐놓고 호재를 잘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실제로 경매 나온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5889 되어 있는데 경매를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금액만 불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평택시 가재동에 있는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모든 땅은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한다면 맨 처음 공부하게 될 것이 아마도 용도 지역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을 보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감정가가 24억 4천만 원이고요. 면적이 79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이런 물건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이 땅이 갖고 있는 호재대로 되었을 때 한 3년 지났을 때 요 가지동 땡땡 번지에 있는 자연 녹지 지역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5년이 지났을 때 이 자연 녹지 지역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 예, 요렇게만 분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정도면은 불안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만 하더라도요,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거 한 95% 정도는 접근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이 물건은 제가 입찰했다가 떨어졌던 사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땅 보니까 평택시 가재동 216번지 되어 있는데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하면 요 오른쪽 밑에 있는 표시대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하는 게 있는데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요걸 열람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자연 녹지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평택시 조례로 들어가서 보면요,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은 상가 건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운동시설, 뭐 땡땡땡 시설이 있네요. 장례시설 이런 거는 안 하겠죠. 그죠?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 어떤 호재가 있느냐? 자, 화면 보시면 평택의 브레인시티라는 산업단지형 신도시가 이 물건 바로 가까이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 여기가 브레인시티라는 신도시, 산업단지형 신도시 보상 안내문이 갓 나갔을 당시였습니다. 그 무렵인데 그때 신도시 근처에 있는 요 밭대기죠. 신도시 근처에 자연녹지 지역인 요 땅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입찰할 당시로서는 보상 안내문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 자, 다시 올라갈게요. 단독주택 또는 근생, 뭐 일반적인 상가 건물,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신도시 같은 거 들어선다. 그러면 신도시 주변에 보면 산자락 근처에 닭백숙집 같은 것들도 있고, 그죠? 체육시설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런 데 자연녹지 지역 땅값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평택 브레인시티라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니까,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자연녹지 지역 사놓으면 돈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안 될 겁니다. 그 호재가 있다 하여도요,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좋아질 거는 같은데 사도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 망설여진다, 뭐 분명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좋냐? 자, 16,000세대에다가 산업단지가 좀 들어온다고 돼 있죠. 여기 준주거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18,000세대가 넘어가는 신도시입니다. 18,000세대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광교 신도시 절반 정도 규모가 되고 흥덕지구 있죠. 그거 크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신도시가 들어오면 녹지지역 가격이 올라가나요? 당연히 올라가죠.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평택에 이만한 신도시가 들어온 게 브레인시티가 처음이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온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의 소사벌 지구라고 있는데 이게 좀 전에 표시한 데랑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로 표시를 해놓고 소사벌 지구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렇게 생긴 자연 녹지 지역 땅인데 스카이뷰 잠깐 한번 볼까요? 스카이뷰로 내려다 봤더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시티 조성공사가 한창인 것이 보입니다. 2018년으로 볼까요? 요때는 조성공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보고 소사벌 지구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소사벌 지구가 들어왔는데 이 소사벌 지구가 인구가 한 12,000세대 정도 되니까 브레인시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29살 때부터 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옛날 정부 나이로 48입니다. 29살 때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제가 계속 해왔고, 또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 개발이라는 거를 또 10여 년 했습니다. 이 소사벌지구가 조성될 그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로드뷰를 보고 있습니다. 교재로 다시 볼게요. 지금 요쯤에 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여기 일대에 신도시 만듭니다라고 하고 나서 보상 안내문이 나갔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보상 안내문이 나간 다음에 화면 보시는 이 녹지 지역 땅값은 종전부터 땅값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죠. 지금 이야기 중요합니다. 땅 투자가 잘 안 되는 분들이 해석법이 이르거든요. 보상 안내문이 나가면 종전보다 땅값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종전보다 올랐으니까 보상 안내문 나가기 전에 사러 갈 걸 그럴 거라고요. 그 보상 안내문 나가기 전에 가면 지구 지정했을 때거든요. 그럼 지구 지정했을 때 땅 사러 가면 올랐어요? 예, 지구 지정 전보다 올랐죠. 그럼 지구 지정 전보다 전에 오른다. 그럼 뉴스 발표 때 살까요? 뉴스 발표 때 가면 발표 전보다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땅 사갖고 나와야 되죠. 끝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나가니까 종전보다 땅값이 올랐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땅 투자가 되게 힘들어요. 예, 투자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도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 호재대로 진행되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게 좋죠. 2008년 당시에 이런 데 자연녹지 지역들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정도 사이였고요. 그 전에는 당연히 그보다 쌌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 멀리로 소사벌지구 아파트 짓는 게 좀 보입니다. 맞나요? 그러다가 지금 이 도로가 대단히 좁죠. 이 도로는 그 옛날부터 차 다니던 지방도 같은 데였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우회로를 다른 데 만들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도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로 계획이 잡히고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럼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지정이 되고도 보상까지는 통상 한 1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계획이 잡히고 나서 도로 계획이 잡힌다. 그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보다 전에 도로 보상하고 확장하고 하는 공사하기 훨씬 전부터요. 자, 근데 도로 계획이 잡혀 있다. 그러고 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 들어왔다. 공사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죠. 이때쯤 되면 땅값 얼마 할까요? 한 300만 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08년도 100만 원 하던 것이 한 10년 지나면서 한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럼 지금 땅 사면 어떨까요? 어이구, 착공 전에는 150 했는데 이제 착공 끝 무렵 되니까 300 하니까 땅 못 사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니까 도로 완전히 확장하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버거킹 들어오고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게 들어왔네요. 그러고 나서 요런 데 땅값이 얼마쯤 합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런 실수요자가 들어오면서 땅값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물론 땅의 모양이라든지 지목에 따라서 땅값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2,000세대급 정도 되는 신도시의 메인 도로변의 자연녹지 지역이다. 그럼 수도권에서 어지간하면 가격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호재가 있다. 그럼 이 호재가 진행됨에 따라서 땅값 쭉 계속 올라갈 건데, 그 중간에 그 지역에 답사를 갔을 때 그 전보다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왜 그 전에 올 걸, 그 전에 올 걸 이래 되는데, 굉장히 뒤로 가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요, 미래로. 이 호재대로 그럼 지금 아파트가 소사벌지구 착공했는데 지금 이 금액에 사도 될까? 그때는 소사벌지구 들어온 다음에는 이렇게 메인 도로변의 땅값이 얼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자꾸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소사벌지구에서 아까 경매물건하고 비슷하게 생긴 땅이 거래된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평당 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재 보면 여기 315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메인 도로에서 쭉 들어가서 또 좁은 도로를 쭉 들어갑니다.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 이 상가건물 짓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거래가 되고 나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사벌지구가 입주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300만 원까지 땅값이 오르지 않았을 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음식점 할 사람이 이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그죠? 이런데 식당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분들이 오죠?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휴일날 시부모님 오셨습니다. 시부모님 오시고 식당 멀리 가고 싶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안 가고 싶죠. 근데 차 타고 멀리 가면은 시부모님 모시고 뭔가 좋은 데 갔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차를 타고 요렇게 해가지고 1점 몇 킬로면 10분도 안 걸리겠네요.
요 정도 거리를 온다. 그럼 뭔가 한적한 교회로 나온 느낌 들거든요. 시부모님 좋아하시고, 맞죠? 와이프도 좋아하고, 요런 데 땅에 대한 수요가 급 많아지는데, 자, 다시 합시다. 그럼 브레인시티 같은 12,000세대의 산업단지 들어오면 요 녹지적 얼마 하겠어요? 350만 원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경매 나올 때 800평이었거든요. 800평 곱하기 300만 원 잡으면 24억이고 400 잡으면 32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래 가치가 약 30억 정도 될 거였는데 최저 입찰가가 11억 5,900이었구나.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한 5년 지나서 브레인시티가 다 입주를 한다면 한 30억 정도 할 땅인데 최저가가 12억 정도 했던 물건이었구나.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저는 13억 8천만 원 입찰했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적게 썼는데 13억 8천만 원에 입찰을 해서 한 10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땅을 분필해서 부분 판료량으로 입찰을 했던 거죠. 이게 땅 투자에 거의 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그 끼워 맞춰 넣기를 하면 좋겠죠. 그죠? 부동산 읽기 연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 투자 하시다가 잘 안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은근히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전에 소삽을 지구 사례를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남들이 모를 때 사면 큰일 나죠. 이 소삽을 지구가 지정되기도 전에 땅 샀다 그러면 최종까지 올랐을 때 땅이 평당 1,000 갔는데 그럼 맨 처음에 50만 원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르는 폭이 뒤로 갈수록 컸던 게 기억나죠? 그죠? 실소유자에 의해서 땅값이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호재에 따라서 땅값이 초반에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서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땅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해서 실패하는 분들이요. 이를테면은 개발 불능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명동이 시가화가 많이 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남산을 개발하지는 않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개발 불능지를 사서 실패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산지관리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공부 조금만 하면은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 같은 것들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은 공법 시간이 아니고 뉴스 해석하기 시간이니까요. 뉴스에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뭐 들어오려고 땅을 샀는데 안 들어온다. 그게 제일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수도권을 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경기도 화성시다. 그럼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온다고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찌됐죠? 아웃됐죠. 고양시는 명품 신도시 들어온다는 뉴스가 2008년, 9년 그 무렵에 있었어요. 어찌됐죠? 해제됐죠. 경기도 구리시로 가볼까요?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개발 사업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화면에 있는 뉴스입니다. 어찌됐어요? 완전히 아웃됐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권 뉴스를 보는 분들은 이런 뉴스가 나왔다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뉴스는 그게 많아요. 왜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2010년도 뉴스입니다. 경기도 구리시가 월드 디자인 시티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뉴스 한번 더 볼까요? 자, 그 다음 뉴스 읽어보니까 2011년도 뉴스입니다. 한 해 더 지나서 경기도 구리시가 월드 디자인 시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 불 외자 유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외자 유치까지 왔으니까 이미 사업은 거의 목전에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MOU 체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일종의 의향서, 양해각서를 맺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M&A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경기도 구리시에서 산업단지 신도시인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토지 보상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업체가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거 믿을까요? 믿으면 안 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세금으로 미국 가서 업체랑 사진 찍고 온 겁니다. 성과 냈다고요? 토지 보상도 하기 전에 국내 기업도 거기에 투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의향서나 받고 이러고 말지. 근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신뢰성 떨어지는 이야기죠. 이때 땅 살까요? 땅 사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땅을 살까요?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172만 제곱미터 규모의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를 2014년에 착공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 쭉 읽어보니까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구리시 사업 제안에 따르면 이래 됐다 저래 됐다 하고 몇 개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MOU만 체결했다. 하지만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자금 조달 여부가 관건이다 라고 써놨죠. 이 뉴스가 사람
굉장히 약 올리고 굉장히 우스운 뉴스예요. 지금 이 뉴스가 언제적 뉴스냐면 볼까요? 2012년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그해 상반기쯤에 어떻게 개발될지 하겠다라고 했고 2011년도에는 뭐 미국의 뭐 어떤 회사랑 MOU 체결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가 되니까 172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2014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뉴스가 왔어요. 그러면 투자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듭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투자자를 약 올리는 뉴스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 친구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2012년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종률아, 나는 말이야 결혼을 2014년에 할 거야. 결혼하면 172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에 살 거야. 그 친구의 부모님에 따르면 여친 데려오면은 결혼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연봉도 뭐 늘어날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40여 명의 여자와 소개팅을 하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여친 조달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여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사업이 되려면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뉴스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172만 규모의 월드 디자인시티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는 없고 계속 국토양부 구리시 이랬잖아요. 얘네들은 행정기관이죠. 맞죠? 구리시가 외자 유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계획이 있고 사업 시행자가 있어줘야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계획 단계에서 땅을 살까요? 절대 사면 안 되죠. 다시요. 여러분들이 지자체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없어. 근데 내년에 뭐 총선이 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급한 대로 어디 가서 MOU 체결하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이런 개발 사업을 앞당겨가지고 뭐 우리 지자체를 뭐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업 시행자가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사업 시행자 나오면 살까요? 예, 그래도 충분합니다. 파주의 봉암리 백성리 일대의 파주 희망 프로젝트 민간 사업자 공모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의향설은 3월 20일까지, 사업 제안서는 5월 24일까지 받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요런 데 땅을 보고 있다가 파주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3월 20일 지나서 사업 제안 낸 기업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2018년 2월 20일자에 3월 20일까지 의향서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7개월 지난 9월이죠. 9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2단계는 현대산업개발이 3단계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하기로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면 보시는 게 이제 요렇게가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고 하는 산업단지형 신도시 들어오기로 한 땅인데 그 앞에 요렇게 빨간색 점 찍은 땅이 있다. 그럼 요런 데 땅이 사업 시행자 공모를 했고 우선 협상자 선정됐다. 그 사이 땅값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이런 땅이 매매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매 전혀 안 나올 것 같죠? 매매 나옵니다. 매매만 나온 게 아니고 경매도 나옵니다. 매매로 투자한 사례도 있는데 경매로 투자한 사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날 낙찰을 받은 사례인데요. 2017 타경 12185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원룸의 도내리에 공장이 경매에 났던 사례인데 이 공장의 위치가 요렇게가 좀 전에 봤던 파주 희망 프로젝트 들어옵니다 라고 했던 자리죠. 그러니까 교재에 포인트 찍은 딱 그 자리 맞죠. 그죠? 날짜를 한번 더 볼까요? 4월 3일에 낙찰 받았습니다. 아까 사업 시행을 원하는 기업은 의향서 언제까지 내라 그랬죠? 3월 20일이었죠. 3월 20일 지나서 파주시청에다가 제안 낸 기업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딥니까? 말 못 해줍니다. 그런 회사가 자격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격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9월 6일자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땅값 올랐을까요? 몇 달 안 됐는데 올랐을까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땅은 9억에 낙찰 받았는데 7억 5천에 은행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렀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여기 보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한 2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낙찰받은 해 다음 해 11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2018년 4월에 낙찰 받았는데 2019년 11월 달에 서울 문산간 도로가 개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림지역 이렇게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지적이 이렇게 분할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적이 분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지적이 분할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서울 수도권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여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북쪽으로는 산업단정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고 남쪽으로는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IC가 개통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개통했습니다. 단가 많이 올랐을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월세를 350만 원 받고 있는데 물론 맨 처음에는 공장에 대한 임대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긴 시간 공실을 유지했습니다. 뭐랄까요? 이자만 내면서 엄청 힘들게 시간을 버텼는데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공장 수요가 급증했죠. 그러면서 임대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시세는 약 20억 정도는 할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를 12억 5천을 대출 받았습니다. 아까 대출 7억 5천이라 그랬죠. 9억에 낙찰 받았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재대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지금 훨씬 더 비싸다고 보기 때문에 12억 5천을 대출해줘 받아가지고 투자금은 오히려 남았죠. 그럼 12억 5천에 대한 이자는 뭘로 냅니까? 공장에서 월세를 350 받아서 그걸로 충당하면 되죠. 이렇게 땅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나온 뒤에 사도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특히 아까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땅값도 그 지역에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선생님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요 그거 미리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장가치 실수요자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IC 개통 한 6개월 전부터 수요자가 확 늘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개통 한 2년 전에 땅을 사놓고 기다린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처럼 땅이 아니라 공장을 산 거죠. 공장을 낙찰받는다면 그 공장에 임대를 줘서 이자를 충당하고 싶을 텐데 그 공장에 대한 수요는 도로 개통할 때까지 생기지 않을 거거든요. 그 점이 조금 힘들죠. 자, 뒷장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라고 하는 그 동네를 원래는 이제 미군 반환 공여지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페라리 월드를 만들겠다라고 한 데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파주 페라리 월드 생깁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신도시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보십시오. 파주 페라리 월드 속도낸다.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돼 있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참 엄청 코미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우리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김종률, 김태희와 결혼 속도낸다. 김종률 엄마 최종 승인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내가 예쁜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럼 누구 성낙을 받아야 돼요? 예쁜 여자, 그 여자의 성낙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페라리 월드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요. 페라리 월드 사업 시행자인 이태리 페라리 측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어요. 이 무렵에 제가 파주시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페라리 월드 관계자가 파주시청을 몇 번이나 왔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승인 받았대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김종률이가 김태희랑 결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친구들이 야, 네 김태희 몇 번이나 만나봤냐?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그죠? 결국은 이 사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니 2010년, 11년 요 무렵에 땅 산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맞죠? 예, 그때 땅 사가지고 땅가 거의 오르지 않은 채 지나가다가 서울 문상간 도로가 개통하면서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파주 페라리 월드의 사업 시행자가 나오면서도 오르고 그렇게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땅을 살까요? 최소한 사업 시행자가 나온다면 살까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나온 다음에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땅을 살 거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명동이 아무리 붐비고 시가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남산을 밀어서 개발하진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서초구에 있는 그린벨트를 다 밀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서초구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 다 산입니다. 그거 개발하면 큰일 나요. 예. 그러면 엊그제 비 많이 왔는데 물난리 더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임야는 함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불능지죠.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호재가 있다. 언제 살까요? 예, 사업 시행자가 나온 뒤에 사십시오. 그럼 아무거나 사도 됩니까? 아니죠. 산지관리법의 산이 아닌 땅을 사야 됩니다. 산지관리법상의 산이 아닌 땅은 뭡니까? 그러면 평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땅을 살 때 셈내 어떻게 삽니까? 그 호재가 실현됐을 때 얼마가 갈 것이냐, 이걸 계산해보고 지금 금액에 샀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점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호재가 있다. 산은 개발하지 않고 산이 아닌 곳을 개발합니다 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017년 12월에 뉴스가 있었는데, 요 보니까 국토부가 수서 역세권 지구계획 승인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요 전 단계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겠습니다. 2017년 7월이네요. 조금 전에 뉴스가 2017년 12월이었고요. 그거보다 5개월 앞서서 강남구는 LH랑 한국철도시설공단 데려와가지고요, 국토부 형님에다가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 하고 싶으니까 개발 제한 해제 좀 해주시오 라고 신청했다고 하죠. 강남구는 누굽니까? 강남구는 행정계획이죠. LH랑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누굽니까? 여기는 사업 시행자죠. 그러면 행정계획과 사업 시행자가 만났습니다. 이제 사업 되는 건가요? 예, 국토부 승인만 받으면 하는 거죠. 국토부가 승인해 줄까요? 당연히 승인해 주죠. 왜요? 국토부랑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교감 없이 강남구가 독단적으로 행정계획을 밀어붙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남구가 우리 수서역 세권 개발 사업 하고 싶어서 여기 그린벨트 해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 형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사업 시행자 데리고 와봐.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우리가 결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공감을 한 다음에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행정계획 절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모집을 하든지 LH랑 협약을 하든지 그런 단계를 거치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까? 당연히 먼저 나오죠. 볼게요. 2011년도에 원래 2014년까지 수서역 일대를 대규모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땅 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사면 안 되죠? 사업 시행자 나올 때까지. 그죠? 수서역 일대를 2014년까지 대규모 개발하겠습니다 할 때 2014년까지 이런 말은 지워버려야 돼요. 뭐 만들겠다라는 말만 있지 사업 시행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지 말고 그냥 뭐 할까요? 예, 관심 지역으로만 두고 보시죠. 뭐 그러다가 2015년 되니까 뭐라고 뉴스가 나오느냐, LH가 나오죠. 사업 시행자입니다. LH가 사업 시행에 참여해서 요 개발 사업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수서역 일대 어떤 땅을 사면 좋습니까? 하나는 임야인 땅이 있었고 자곡동 산 8-12번지입니다. 가니까 요래놨죠. 여기는 지금 어떤 모양새인가요? 라고 봤더니 완전 야산이죠.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보전 임지라고 되어 있고 공익용 산지 되어 있는데 이 공익용 산지가 산지관리법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보전 녹지 지역이면서 공익용 산지일 때는 단독주택 같은 거 개발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그 정도 실력자는 아니라고 본다면 그럼 공익용 산지는 버릴까요? 예, 버려야죠. 예. 여러분 땅이 사익용이면 좋겠어요? 공익용이면 좋겠어요? 사익용이면 좋겠죠. 이런 땅은 개발 불능지란 말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많은 산들 거의 다 산지관리법상의 공익용 산지입니다. 자, 이런 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자곡동에 농지가 하나 있었죠. 이 농지는 여기 읽어보면 공익용 산지니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은 2015년도에 낙찰이 되었네요. 2015년 2월이면 이 무렵에 강남구랑 LH랑 협약을 맺고 수서역 세권 개발 사업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무렵이죠. 3, 4, 5, 2번지 아까 스카이뷰로 봤을 때는 분명히 논밭이죠. 그죠? 근데 지금 지도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LH에서 수서역 세권 개발 사업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요쪽은요. 요쪽은 여전히 산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요거는 개발 불능지이기 때문에 우리 산지관리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개발 불능지로 남아있을 땅입니다. 산지관리법이 바뀔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땅이죠. 이런 땅은 뭐하기 좋은 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회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몇 짜리로 좋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질문 드려봤죠. 보통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토지 투자를 하시는데 어떻게 사후 대비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웃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 수서역이 GTX까지 개통을 하게 되니까 역세권 묘자리 괜찮은데 맞나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장사법이 있어가지고 내 땅이어도 내 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 그 대학원 아주 강의 잘하신 최항수 교수님 표현을 잠시 빌려 쓰자면 관상용 땅이다.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땅들은. 자, 오늘 강의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가 뭐 개발한다고 합니다. 땅 살까요, 말까요? 예, 사업 시행자가 나오기 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아니면 관심 지역으로 둘까요? 예, 관심 지역으로 두십시오. 관심 지역으로 두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나왔습니다. 땅 살까요? 아마도 그때 가보면 사업 시행자가 나왔으니까 발표 났을 때보다 올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가 뭐 개발구역 지정 전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까요? 예, 반드시 사라가 아니라 그때 관심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요. 이 호재대로 되었을 때 특히나 뭔가 큰 호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 하나만 딸라당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지도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2011년 무렵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 신분 당선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서역이 평택 지제역까지 그 도로 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GTX-A 노선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택지지구가 또는 택지지구형 산업단지가 걔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재가 있다. 호재가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자가 들어섰을 때 주변의 다른 호재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그랬을 때 이 호재대로 3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얼마 갈 것인가를 계산해 가지고 뭐를 살까요? 산이 아닌 산지관리법상의 임야가 아닌 다른 땅들을 사면 좋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신다면 호재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살까요? 예, 그런 거 좋습니다. 도로가 개통하는데 그 도로가 서울의 또는 수도권의 요지를 지나가는 도로다. 그런 고속도로가 개통한다면 공장 창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장 창고 하기 좋은 땅의 면적과 도로 조건과 용도 지역을 갖춘 땅을 살까요? 예, 그렇게 하면 땅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토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